안녕하세요. 대치도에서 지구학 가르치는 신소입니다. 저 이제 10월 학평, 총평이랑 그 다음에 전문항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학력평가인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약간은 쉽지는 않았네요. 좋아요. 자, 첫 번째 총평 및 리뷰인데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44점에서 45점 정도이고요. 중상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 적어놨지만 올해 진행된 학평 본 것 중에는 아마 10월이 가장 어려웠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작년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 수능보다는 쉽고 6월하고는 좀 비슷하고 구모도 약간 어려웠기 때문에 구모보다는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학평에서 여러분 신유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유형이라고 일컫는 문항은 없었고 6월, 9월 모의고사는 신유형으로 난이도를 올렸다면 10월 학평 같은 경우엔 기존에 나왔던 해석들을 조금은 무겁게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걸 풀어봤는데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전반에 걸쳐서 시간을 갉아먹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검토하는 게 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그 쉬웠던 문항들 혹은 자기가 풀었다고 생각한 문항들도 틀렸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 손풀이가 되고요. 수업에서는 다 받게 됩니다. 자, 문항별 통계로는 고체지구, 대기화양, 우주가 677 이렇게 나왔고요. 6월하고 9월 모의고사에선 767 이렇게 나오고 있죠. 767. 그래서 대기화양이 6월하고 9월 모의고사에는 한 문제씩 적습니다. 자, 난이도별로 보면은 고난도라고 일컫는 문항은 17번의 고지자격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준킬러 정도의 비율이 좀 높았던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본 문항은 그래도 적지는 않다. 적지는 않게 있는데 사실 11문항 맞춘다고 해서 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좋아요. 그래서 준킬러의 비율이 좀 높았던 모의고사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같이 1번부터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1번. 이게 학생한테 받은 시험 지어가지고 좀 약간 파라댕댕해요. 스캔해가지고 한 거라. 자, 가와나는 가시 영상으로 막대나선 누나랑 퀘이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가가 막대나선 누나 이렇게 SB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가 퀘이사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퀘이사. 그래서 퀘이사에 해당하는 것은 나이다 맞는 것이고요. 가에서 나선팔이 관찰된다. 이게 나선 누나 종류에 들어가니까 나선팔 당연히 관찰이 되고요. 막대 핵도 가지고 있죠. 자, 나와 우리 은하 사이 거리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퀘이사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내야 되는 거는 적색 편이가 양수로 굉장히 크다. 이거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 가까워지고 있다는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풀어보죠. 이것도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 지구과학의 상황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상황을 좀 더 분석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어떤 상황이 좋냐면 A랑 B가 2월하고 8월 중에 하나다. 이런 상황을 하나 줬고 그 다음 기억과 니은은 담수가 유입된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줬잖아.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찾을 건 우리나라 주변은 8월이 여름이니까 당연히 8월에 수온이 높겠지. 그래서 이 A 영역이 8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온이 낮은 B 영역이 2월이 된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 언제 담수가 유입되는 곳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담수가 유입된다라는 말 이퀄 염분이 거의 0에 가까운 물이 유입이 되는 거니까 염분이 낮게 나온다.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지점이 담수가 유입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밑에를 쭉 봐주시면 끝나겠죠. 자, 강물이 직접 유입되는 지점은 기억이다. 그렇죠. 염분이 낮게 나오니까. 자, 니은 표층 해수의 월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이게 TS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죠. 근데 A가 B보다 수온이 높기 때문에 A가 B보다 지금 자료 해석상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에서 산소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A가 B보다 수온이 높기 때문에 산소 용해도는 작다. 이렇게 찾아주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용해도 관련해서 한번 정리하고 갈까? 용해도. 용해도는 언제 큰가?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용해도는 어떤 해수의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압력이 클수록 용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보통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언제 용해도가 높냐는 확실한 상황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처럼 수온만을 고려할 때 혹은 염분만을 고려할 때 혹은 압력만을 고려할 때 이렇게 서술을 해주죠. 특히나 이제 표층에서의 용해도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압력이란 게 즉 수압이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적다. 용해도가 압력의 영향을 좀 우세하게 받기 위해서는 심층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정도까지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 봅시다. 3번. 3번은 뇌우랑 관련된 강수 관련된 이게 뭐죠? 자료 해석형 문제가 되겠네요. 자, 뇌우에 영향을 받는 어느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니까 누적 강수가 0에서 쭉 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이 T7까지 180mm보다는 조금 비가 내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네.
자, 강수량은 T4, T5가 T5, T6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누적 강수량이니까 그 시점의 강수량을 구하려면 T4에서 T5까지는 요만큼이 강수가 내린 거고 자, T5에서 T6는 요 사이 간격만큼 강수가 내린 거니까 T4, T5가 누적되는 양이 많죠. 그래서 T4, T5가 많다. 이렇게 자료 해석해주면 되고요. 자, 이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요거는 여러분, 이게 평가원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학평에는 이렇게 좀 외우는 게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보죠. 집중호우에 기준이 있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OR 조건이야. 즉, 선생님이 이 아래쪽에 적는 세 개 중에 하나만에 만족하더라도 집중호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1시간에 30mm 이상이 내린 거. 이렇게 되면 집중호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80mm 이상, 80mm 이상, 데이. 요거보다 많이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하고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80mm 이상 하루 동안 내리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의 10% 이상이 하루에 강수로 내리게 되면 집중호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시간 간격으로라고 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측정했다. 이런 자료란 말이지. 그래서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하루 동안 얼만큼의 강수가 내렸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30mm 이상인 것만 확인을 해주면 되죠. 근데 이 축을 보니까 이거 한 칸이 30mm죠. 근데 친절하게도 T4에서 T5 갈 때 두 칸이나 되는 거니까 당연히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디귿 T4에서 T7의 강수는 주로 저군형 구름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지금 보니까 T4부터 강수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뇌우에 있는 저군형 구름 때문에 강수가 발생하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뇌우라고 했으니까 뇌우에 발달 단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추정을 해보면 아마 강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단계가 저군 단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강수가 가장 많이 맥스로 나오고 있는 곳이 성숙 단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이 뒤에 소멸 단계가 분명히 있겠죠. 소멸 단계는 성숙 단계보다는 강수량이 적지만 그래도 저군 단계보다는 강수량이 조금은 많은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4번.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약간 지구과학이 좀 이렇게 뭐랄까 생활 밀접형 과학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인데 이 장면이 이게 어디서 익숙해요. 이게 보니까는 제가 강남대성 맨날 출퇴근할 때마다 보는 그런 환경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양옆에 보면은 이렇게 사암, 여감, 음양, 이암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제가 가는 곳은 대체로 이 중생대 화산암체들이 많아가지고 대체로 화강암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저 화강암이구나, 판상전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연구원들이 가가지고 이게 층서를 이렇게 찾았다 이런 뜻이네요. 도로 양쪽에 절개면 AB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뭐 분석할 건 없지만 일단 도로 양쪽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상당히 인접한 지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떤 사암이 같이 나온다면 나이가 같을 확률이 있다. 좋아. 자, 그 AB의 지층을 대비하기 위해서 건층, 열세층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열세층으로 쓰는 건 뭐가 있냐 라고 얘기하면 응이암층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는 것이고요. 열세층으로 응이암층 말고도 석탄층이 있죠. 석탄층. 이 모의고사에서는 석탄층을 석회암층이라고 많이 변형해서 내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정리한다. 자, 이암에서 발견되는 퇴적 구조는 이 건열이 나오는데 건열이 어떻게 나오냐면 정압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러니까 지층에 역전은 없는 상태고. 자, A, B의 지층은 모두 연속적으로 퇴적되었으니까 부정압은 없는 것이고요. 자, A와 B 지층을 대비하기 위해 생성 순서를 결정한다 이렇게 줬네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지에다가 응이암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연결을. 좋아요. 자, A의 지층은 역전되었다. 지금 건열을 보니까 역전을 지시하지 않으므로 역전되었다는 틀렸습니다. 디귿 A 사암층과 B의 사암층은 A 사암층은 B의 사암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자, 볼까? 이 A의 사암층은 응이암층 이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암층은 응이암층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A의 사암층이 먼저 생긴 거네. 그래서 A 사암층은 B 사암층보다 먼저 생성됐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의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9월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인접한 지역에 대비를 내는 실험 문항이 나왔죠.
맞아, 요거는 좀 대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엔제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5번 풀어보죠. 5번. 5번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문항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아쉽냐면 요게 제가 보여드릴 테지만 이렇게 완전 수능 완성에 똑같은 문항이 있어. 이게 어떤 문항이냐면 이게 좋아가지고 제가 어제 수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별표 2개 쳐놔라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수능에 나왔으면 좋은데 10월 학평에 나왔네. 이게 어떤 자료냐면 대륙 내부에 위치한 어느 열점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로 옐로우스톤이야. 옐로우스톤.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 미국에 어떤 열점이 대륙 하부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마그마 방이 서울 6개 면적을 합친 것보다도 넓어.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엄청납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유무남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디서 배웠냐면 섭입대가 이렇게 섭입함에 따라 대륙지각 하부에서 섭입을 할 때 섭입을 당하는 판에 멘틀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고 위로 올라와서 대륙지각 하부를 녹여서 유무남질 마그마를 만들고 섞여가지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이 과정을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올해 처음으로 나온 건데 대륙지각 하부에 있는 열점에서는 처음에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이지만 이후에 대륙지각 하부를 녹이기 때문에 유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것이죠. 그대로. 지금 보시면은 대륙지각 하부에서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서 만들어지는 이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것이고 대륙지각 하부를 녹이는 애는 SiO2 함량이 63%보다 많으니까 유무암질 마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유무남질 마그마는 온도 상승으로 만들어졌을 테니까 A가 기억 과정, 그 다음에 압력 감소로 만들어지는 B가 니은 과정 이렇게 되겠네요. 자, A가 분출하여 굳으면 유무남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 B는 니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맞는 것이고요. 지금 마그마의 평균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점의 온도를 읽어보면 A랑 B를 읽었을 때 B의 온도가 높죠. 특히나 B는 멘틀이 부분 용융하는 것이기 때문에 멘틀의 용융 온도가 화강암보다 높아서 당연히 B의 온도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A가 B보다 높다라고 서술했으니까 얘는 틀린 정답은 3번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자료가 좋아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6번 넘어갑시다. 6번. 자, 어느 퇴적 구조라고 나왔네요. 서로 다른 퇴적 구조인데 우리는 알고 있죠. 얘는 사층입니다. 사층. 얘는 뭐냐면 얘는 점이층입니다. 사층리가 나오면 화살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사층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거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지? 선생님 오늘 머리를 올리고 와서 이게 안 되는데 퇴적물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 철수가 가르마를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가는 여감층에서 형성된다. 이 퇴적 구조는 사층리 여는 건열은 전체적으로 여감층에서 생성되지 않고 점토질층이나 혹은 모래층, 사암층에서 주로 형성되고요. 특히나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성되는 지층은 사암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형성 과정에서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가라앉는 속도가 빠르다. 그렇지, 당연하지. 입자의 크기가 큰 애들이 먼저 가라앉아가지고 퇴적 속도의 차이로 만들어진 애가 점이층리. 디귿. 가와나는 모두 육상 환경에서 형성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데이브레이크에서 한 7, 8번은 나왔던 그런 문제죠. 이게 완전 적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든 모의고사가 다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점이층리가 어디서 나와라고 얘기하면 대륙대랑 깊은 호수. 이렇게 있는데 깊은 호수가 호수이기 때문에 얘가 육상 환경이다. 요 대륙대는 해양 환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호수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육상 환경에서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네요. 이게 데이브레이크에서도 초회차에 나왔을 때는 정답률이 무려 막 40%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계속 출제하고 했더니 이 정답률이 많이 올라갔죠. 그만큼 여러분 모의고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냥 바로 걸러낼 수 있는 거잖아. 맞다 이거였지 하고서 틀렸던 경험이 있다면.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의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 풀어봅시다. 7번. 자, 주계열성인 중심별로부터 행성이 받는 복사 에너지를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행성 A와 B는 생명 가능지대에 속한다. 그렇게 줬네요. 좋아요. 자,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는 A가 B보다 가깝다. 이렇게 줬는데 지금 중심별이 주계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같은 A, B가 갖는 별은 광도가 똑같은 거지. 광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애가 B죠. 왜냐면 이 S 값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멀다가 되는 거예요. 멀다. 왜?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좋아. 니은. C에서 물은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지구는 물이 존재한다면 리퀴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랑 B도 생명 가능지대에 존재한다 했으니까 물이 존재한다면 리퀴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다만 C가 문제인데 C는 지금 지구보다 받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고체는 될 수 없어. 그렇지. 생명 가능지대의 바깥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거기에서의 S값, 즉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 값이 몇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C는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존재한다면 기체 혹은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체는 안 된다. 디귿.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총 기간은 지구가 A보다 짧다라고 했는데요. 자, A는 지금 질량이 작은 주결성이죠. 그러니까 수명이 길기 때문에 지구가 A보다 짧은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설 모의고사를 여러 가지 풀면서 해석을 할 때에도 당연히 명쾌하게 이런 걸 알고 싶죠. 선생님, 생명 가능지대의 안쪽 경계랑 바깥쪽 경계에서 받는 에너지가 정확히 S값이 지구 기준으로 몇인가요? 이런 걸 계산할 수 있고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 평가원에 출제가 되었다거나 혹은 학평에 출제된 문제들의 S값을 비교해보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L은 R제곱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숫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가능지대에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적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알겠죠? 주어진 문제마다 해석을 좀 해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7번은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8번. 8번이 아마 약간 디귿 보기 때문에 헉하고 약간 이랬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ABC의 상대적 비율을 줬대요. 비율. 우리 비율 어떻게 떨어지는지 볼까? 먼저 우주에 존재하는 올디너리 매터, 그 다음에 다크 매터, 암흑물질, 그 다음에 다크 에너지 이렇게 있고요.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물질의 비율은 떨어지고 그리고 떨어지는 비율은 동일하게 떨어지고 에너지의 비율은 올라가게 된다. 이게 비율의 경향성. 그다음에 현재 몇 퍼센트 남아있냐? 이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얘가 4.9%, 여기는 26.8%, 여기는 68.3%. 이게 육종교과서에 적혀있는 비율이고요. 사실 이 상태로는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평가원 모의고사에 작년 9월에 나왔던 숫자는 0.05, 0.25, 0.7 이렇게 나왔던 0.68 이렇게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A는 지구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지구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보통 물질이죠. 보통 물질.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떨어지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항상 많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얘가 암흑 물질, 여기는 보통 물질. 그럼 여기는 비율이 증가하니까 암흑 에너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혹은 현재 값을 읽어서 찾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구과학을 자료 해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자료를 푸는데 보이는 것들이 많은 거야. 좋아. 자, 그래서 A는 암흑 물질이기 때문에 지구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물질이기 때문에. 요 놈은. 자, T 시기부터 현재까지 C의 총량은 일정하다. C는 보통 물질이니까 C의 총량은 일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총량은 증가한다. 디귿이 좀 어려운데요. C의 밀도분의 A 밀도 플러스 B 밀도가 T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CA 플러스 B니까 C가 뭐냐면 OM이에요. 보통 물질의 밀도분의 A 플러스 B니까 DM 플러스 DE의 밀도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주어가 T 시기니까 선생님 당연히 T 시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적었지. T 시기는 현재보다 과거란 말이지. 과거니까 보통 물질의 밀도는 컸을 거고 암흑 물질의 밀도도 컸을 거야. 근데 이 전체 값이 지금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로는 단순히 잘 보이지 않는다. 이 값이 컸는지 작았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걸 이렇게 나눴어. 이렇게. OM분의 DM. 플러스 여기는 보통 물질의 밀도분의 DE. 이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요 값이 일정하죠. 요 값이. 요 비율, 밀도가 일정하게 가는 거죠. 요게 일정. 근데 과거 T 시기에 에너지의 밀도는 똑같은 건데 OM의 밀도가 컸을 테니까 이거 전체 값은 현재보다 작았을 것이야.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 그래서 T 시기가 현재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황하지 말고 식을 좀 바꿀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중요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2번이 되겠어요. 2번. 자, 9번 풀어봅시다. 9번. 자, 보시면 야, 이게 9월 모의고사랑 완전 비슷하게 나왔죠. 개형이.
지금 보니까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이게 정체 전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갑자기 이게 온난 전선이 이렇게 나오는, 온대 저기압이 나오는 폐색 전선에 갖는 그런 게 나왔어요. 자, 어느 날 지상 일기도다라고 나왔는데요. 기억보기 중요합니다. 기억보기. 틀렸지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처음으로 폐색 전선의 저기압 중심이 어디냐를 물어본 질문이 돼가지고 그게 중요해. 폐색 전선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그리죠? 그려보죠. 지금 폐색 전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렇지? 요게 얘가 한랭 전선이고, 얘가 온난 전선이고, 얘가 이제 폐색 전선이 됩니다. 다만 이 개형상 무슨 폐색 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교과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폐색 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폐색 전선의 저기압 중심이 어디냐라고 하면 요 지점을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 지점은 저 지점은 저기압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압 중심은 어디냐면 요 지점입니다. 여기가 저기압 중심.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니은이 있는 곳이 저기압 중심이고요. 기역은 저기압 중심에서 멀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기압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저기압이니까. 그 다음 A 지점 상공에 전선면이 나타난다. 이건 무수히 많이 풀었죠. 이 사이에서는 전선면이 없다. 그래서 없다. 그 다음 B 지점에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냐. B 지점에서는 주로 남동풍이 불겠죠. 그래서 동풍 계열이 우세한 거니까 틀렸습니다. 자, 평균 기온은 C 지역이 D 지역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정체 전선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애는 차가운 기단, 아래쪽에 있는 애는 따뜻한 기단. 그래서 C 지역이 D 지역보다 낮다. 이렇게 풀 수 있겠고요. 전선 X는 온난 전선이 한랭 전선을 따라잡아 생성되는 게 아니라 한랭 전선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온난 전선을 따라잡아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도 이 문제를 보면 이 전선이 무슨 폐색 전선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고 있다. 그 내용은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풀어보죠. 자, 태풍 문제네요. 자, 태풍의 영향을 받은 관측소 P에서 기압 풍속 풍향을 일정 시간 간격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T3식의 적외 영상을 줬네요. 얘는 T3식의 적외 영상을 줬네요. 우리가 적외 영상 가지고 먼저 할 수 있는 생각은 밝게 보인다면 구름의 최상보 고도가 높아서 적외선을 적게 방출하는 거다. 그거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태풍이라 그랬으니까 북반구입니다, 여러분.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태풍이라고 얘기했으니 얘는 북반구의 열대저기압을 부르는 명칭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거 보시면은 풍향을 먼저 읽었을 때 풍향을 어떻게 읽는다 그랬지? 이 기술이야. 이렇게 왔을 때 얘를 좌변으로 쫙 밀어. 그러면은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 NE, ESW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십자가 표시 주신 다음에 여기가 북동남서 갔을 때 NE, ESW니까 이렇게 도는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무슨 방향으로 도냐면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화하니까 얘는 위험 반원이 되는 거예요. 북반구니까. 자, 좋아. 위험 반원이야. 그러면 태풍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 당연히 둘 다 안전 반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관측소 P의 위치가 X랑 Y인데 X, Y에서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둘 다 안전 반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냐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전향점 통과 전이다. 그래서 이 Y가 P의 위치가 된다라고 찾아주면 되겠지. 위험 반원. 진행 방향 오른쪽. 그래서 P의 위치는 Y가 된다라고 찾을 수 있겠고요. 관측 기압의 변화폭은 T1, T2가 T3, T4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요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기압이고요. 얘는 이제 풍속이 되겠죠. 근데 태풍의 중심과 가장 근접했을 때 풍속이 최대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태풍의 눈이 통과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기압 변화의 폭을 보면 T1, T2는 기압이 얼마 변하지 않았고요. 그럼 T3, T4는 기압이 이제 얘보다는 많이 변했죠. 이렇게. 그래서 T1, T2가 T3, T4보다 크다는 틀렸다. 그러니까 나에서 구름 최상보 높이는 영역 A가 B보다 낮다. A가 B보다 최상보의 높이는 높은 거죠. 왜냐면 저기 영상이 밝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얘는 1번이 되겠네요. 좋아요. 11번. 이것도 데이브레이크에서 정말 많이 연습했던 문항이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자, 판경계 주변에서 열점에 의해 생성된 화산섬 ABC를 줬고요. 기역은 해령 또는 해구이고 열점은 화산섬 ABC 중 하나의 하부에 위치한다라고 줬는데 GPS로 이동한 얘는 이동 속도가 되는 거지. 이동 속도. 실제 이동 속도. 판의 이동 속도. 차근차근 해볼까? 자, 일단 열점이 화산섬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판의 이동이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열점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C 하부에 열점이 위치한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애들이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좋아. 그 다음에 이동 속도를 분석해보면 왼쪽 판은 빠르게 발산하고 오른쪽은 느리게 찾아오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발산형 경계가 되는 것이죠. 발산형 경계. 즉 해령이 있는 거예요. 해령. 너무 중요한데 요거는 수업에서도 많이 강조한 내용이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발상이고 되게 중요한 발상 중에 하나거든. 해령이 있는데 이게 실제 이동 속도를 어떻게 구해라고 얘기하면 우리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다 알 거야. 실제 이동 속도를 구할 때는 판이 발산하는 발산 속도에다가 뭘 더해줘야 되냐면 해령 자체가 이동하는 속도를 더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걸 더할 때 어떻게 더해야 되냐? 방향을 고려해서 더해줘야 된다라고 선생님한테 배웠었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확장 속도는 해령을 기준으로 무조건 반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확장 속도를 그려보면 이 발산 속도가 무조건 반대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다가 이제 해령의 이동 속도를 더해서 실제 속도를 구할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 봤을 때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지. 해령이라고 구했는데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네? 그러면 발산 속도보다는 해령의 이동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오른쪽으로 가는 성분을 무시하고서라도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간다라는 뜻이니까 해령의 이동 속도가 얘보다 빠르게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지? 여기도 이렇게 빠르게 표시가 돼야 되겠지? 그럼 실제 이동 속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는 두 개의 성분을 더하되 얘의 성분이 더 크니까 왼쪽으로 느리게 이런 성분이 남는 거고 여기는 두 개의 속도가 같아지니까 이렇게 빨라지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해령이 있는데 해령을 기준으로 실제 이동 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해령의 이동 속도가 발산 속도보다 빠르구나 라는 발상을 먼저 해주는 거. 자, 가장 먼저 형성된 화산섬은 A다. 이거 맞는 거죠. 얘가 과거에 만들어진 거고 얘가 최근에 만들어진 화산섬이어서 최근에서 과거 방향으로 보내면 판의 이동방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억은 해령인 걸 구했으니까 니은 보기에 멘틀 대류 상승부가 존재하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디귿이 진짜 핵심인데 기억이 서쪽으로 이동하냐, 즉 이 해령이 어디로 이동하냐 이 뜻인데 선생님 이거 보자마자 그냥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왜? 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발산이 일어나려면 해령의 이동 속도가 서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야만 서쪽으로 이동해야만 이 똑같은 방향으로의 발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12번 한번 풀어보자. 12번. 커피 좀 마시고. 분명히 이 12번은 그렇게 보는 친구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농땡이를 피워야 뒤에서 약간 편합니다. 자,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발생한 어느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AB에서 수온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A와 B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에 하나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 평력값을 보는 거지. 평력값. AB가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인데 수온을 줬으니까 항상 서태평양의 수온이 누구보다 높다? 동태평양의 수온보다 높다. 동태평양에 있는 물이 서태평양까지 이동하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얘네가 가면서 가열을 받아서 이 서태평양 수온이 높다. 그래서 이 A가 누가 되는 거냐면 위쪽에 위치하니까 여기가 서태평양이 되고요. 여기는 동태평양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엘니뇨 라니냐 찾을 때는 당연히 뭘 써야 되냐면 엘니뇨 때 동태평양이 뜨거워라는 엘동뜨 가지고서만 찾을 수 있다. 이거 쓰면 끝났죠. 엘니뇨는 동태평양이 뜨거워지는 상황이야. 그걸 확인해가지고 맞으면 엘니뇨고 아니면 라니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엘동뜨죠? 그럼 동태평양 보니까 평년인데 높아지지. 동뜨 엘동뜨. 그러니까 얘네 엘니뇨 시기네. 서태평양으로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엘동뜨니까 엘니뇨 때 서태평양은 어떻게 돼요? 차가워져요. 엘서차. 그래서 와서 봤더니 서태평양 차가워졌네요. 그래서 얘는 엘니뇨가 된다. 그래서 A는 동태평양이다가 아니라 A는 서태평양이고요. 이 시기 B가 뭐야? B가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의 해수면 편차는 플러스 값이다. 이게 맞는 것이죠. 뭐 해설 영상이니까 그려보죠. 자, 평상시에 이렇게 되고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완만해지니까 완만해진다. 그래서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는 높아지게 되고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도 깊어지게 된다. 이렇게 찾는 거. 자, 이 시기에 A의 해면기압이라고 했는데 서태평양이랑 동태평양입니다. 그러면 해면기압을 나타냈으니까 평년보다죠. 그래서 엘동뜨 동태평양 뜨거우면 기압은 내려가고 엘서차 차가우면 기압은 올라간다. 그래서 평년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얘는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좋아요. 13번 풀어봅시다.
13번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들이 한 번에 플로팅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별 기억 니은의 표면 온도 및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고 A는 태양과 반지름이 같은 별의 표면 온도랑 절대 등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이 관계는 알고 있죠. 이 절대 등급 광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반지름의 제곱과 온도의 4승 이렇게 구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반지름이 태양과 똑같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태양값 1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광도는 t의 4승의 함수를 그런 비율을 따르는 거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네. 차근차근 조각조각 해설을 해볼까요? 먼저 이 라인에 위치하면 반지름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태양의 반지름과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태양은 어디 찍혀 있어요? 태양은 표면 온도가 태양과 똑같고 절대 등급 4.8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누가 되는 거냐면 얘가 태양이 찍혀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또 한번 해석을 해보면 동일한 어떤 선을 잡았을 때 선을 잡았을 때 이거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 이걸 이제 해석해 보면 절대 등급이 커지니까 광도가 작아지는 거죠. 근데 온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광도가 작아지려면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작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윗방향은 반지름이 큰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네. 온도가 똑같은데 광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기억부터 풀어보면 기억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여러분 특수 밝기비의 등급차는 당연히 외워놔야 돼. 이게 한 개 등급차가 몇 배의 밝기 차이예요? 그럼 이게 2.5배의 밝기 차이야.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2.5배 정확히 2.5라고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의 5분의 2승을 2.5로 근사해서 시키는 거고 이걸 그냥 이렇게 외워서 우리가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기 나올 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약이라고 나오지. 약 2.5배 밝기 차이가 난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5개의 등급차. 5개의 등급 차이는 몇 배의 밝기 차이냐면 100배의 밝기 차이죠. 100배의 밝기 차이. 자, 여기서 1등급하고 6등급이 있다고 쳤을 때 1등급하고 6등급은 딱 몇 배의 밝기 차이가 나야 되냐면 100배의 밝기 차이가 나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정의야, 정의. 그런데 중요한 건 1등급과 6등급 정확히 사이에 2개 더하면 7이고 나누면 3.5니까 요렇게는 2.5등급 차이고 2.5등급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등급마다 밝기의 비율은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제곱하면 10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밝기 차이가 몇 배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10배의 밝기 차이가 나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0을 제곱하면 100이 나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2.5등급 차가 정확히 몇 배의 밝기 차이냐? 얘는 이제 약속이니까 10배의 밝기 차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배의 밝기 차. 그래서 여기 축이 있잖아. 선생님은 이 숫자들이 다 암기돼 있거든. 근데 여기 숫자들이 너무 중요하지. 왜? 이 4.8에서 2.5 빼고 2.5를 또 빼고 2.5를 또 빼고 2.5를 또 빼는 그런 숫자들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광도의 축으로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태양 광도를 1이라고 하면 여기는 딱 10배. 그거의 10배니까 10의 제곱배. 그거의 10배니까 10의 3승배. 그거의 10배니까 10의 4승배.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저거는 정말 중요한 숫자들이에요. 저건 강대K에도 많이 나오고 대부에도 많이 나오고 온갖 이건 전국 서바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승,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암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풀면 자, 기억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3배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의 절대 등급은 10의 3승이란 말이야. 광도가. 그래서 L은 R제곱 T4승을 쓰면 이렇게 쓰면 기억의 광도는 10의 3승입니다. 반지름 몇 배인지 몰라. 반지름을 구해야 돼. 온도는 몇 배야? 온도는 태양의 몇 배야? 태양의 3배래. 3배. 여기 몇이 들어가냐면 3의 4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도 그냥 전체 루트를 씌우면은 10루트 10은 R 곱하기 9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R 값은 몇이 나오냐면 9분의 10에다가 그냥 루트 10을 곱한 거예요. 근데 이게 3배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3배보다 크냐? 이게 이제 3.16이고 이게 1보다 큰 숫자니까 당연히 3배보다 크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쉬워요. 니은 보기, 니은. 니은의 밀도는 태양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밀도라는 애는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구하는 거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근데 이제 별의 부피를 구할 때는 이게 반지름의 세제곱에 이렇게 들어가고 질량이 들어간다. 근데 이것도 개념에서 했던 건데 이 천문학에서는 이 밀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질량보다는 무조건 반지름이 결정해.
질량 차이에 따른 반지름의 변동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밀도가 크다 이 얘기는 그냥 태양보다 반지름 작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니은의 밀도는 태양보다 크다 그러는데 니은은 반지름이 태양보다 작은 영역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태양보다 밀도가 크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다. 디귿. 기역 니은의 겉보기 등급이 같을 때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기역이 니은의 10배이다. 이렇게 줬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식 세우면 끝나는 거죠.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측광 관련된 식들은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면 이게 등급 차이가 10등급이거든? 그럼 1000배의 밝기 차이가 났는데 같은 밝기에 있으려면 얘 100배 멀어야 돼. 그래서 그냥 기역이 니은의 100배다.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이거 안 되면은 요 식을 쓰면 돼요. 겉보기 밝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L을 R제곱으로 나눠준다. 요 식을 쓰는 거지. 근데 이게 주어가 뭐냐면 기역이 니은의 몇 배냐라는 거니까 기역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고. 겉보기 등급이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겉보기 밝기는 1로 같은 거예요. 기역이 니은의 등급이 몇 등급 차이냐면 10등급 딱 작은 거지. 그래서 광도는 10의 4승이야. 반지름은, 거리는 몇 배인지 몰라. 따라서 R값은 몇이 나오냐면 제곱 넘어가서 루트 씌우면 100배다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 그래서 기역이 니은의 100배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5번이 되겠어요. 5번. 선생님이 여기서 코멘트 주고 싶은 거는 사실 기역 보기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등급 비율이 바로 눈에 보이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4파색에 있을 때 혹은 2파색에 있을 때 5파색에 있을 때 겉보기 등급은 절대 등급의 몇 등급을 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기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괜찮아요? 또 뭐 하다 보면 늘어요. 수능이 그래도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이 제 기출문제 집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잘라가지고 이제 언제든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가 26년에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 27년에는 내가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겠지. 그래가지고 26년에 보고 있을 수 있겠네. 그때는 제가 살이 쪘는지, 살이 찔지 안 찔지 잘 모르겠다. 자, 14번. 자, 지구 공전궤도 26과 경사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근일점에서 지구의 자전축과 적도를 나타낸 것이다. 세타는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적도가 이루는 각이다. 요거는 개념을 한번 잡을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 한번 복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보면은 지구의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지구의 공전 궤도. 그러면은 선생님 근일점을 여기라고 적어있어요. 여기다 태양 이렇게 잡아볼게요. 태양. 그럼 여기 뭐냐면 여기 근일점. 여기는 원일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구가 있을 때 지구의 이렇게 축이 뭐냐면 이거를 공전축이라 그래. 공전축. 이 공전 궤도면의 수직한 축. 근데 이때 자전축을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원일점에서 북반구와 여름을 갖게끔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 상황이 근일점이니까 여러분이 이 자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근일점에 위치할 때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럼 태양이 어느 쪽에 있다고 그렸냐면 지금 왼쪽에 있죠. 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선. 지구는 어떻게 있냐면 지구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요 축을 뭐라 그런다고? 이걸 공전축이라고 한다고. 근데 자전축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얘랑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거랑 그림 똑같죠? 그래서 어디가 북극이냐면 여기가 북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전축의 수직한 요 축을 뭐라 그러냐면 얘를 적도라 그랬어요. 적도. 중요한 건 여러분,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라는 뜻은 공전축으로부터 자전축이 기울어진 이 각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경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 알겠지? 그런데 여기에 이런 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구 공전 궤도면이지. 지구 공전 궤도면. 그러면 잘 봐. 요 경사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는 직각 조건이고 여기도 서로 직각 조건이기 때문에 요게 세타면 여기를 알파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세타 플러스 알파가 90도니까 알파 플러스 썸띵이 90도가 되려면 요 각도도 뭐가 돼야 되냐면 세타가 되는 거예요. 요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그래서 여기 와서 보시면은 세타의 크기가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세타가 의미하는 건 뭐냐? 보자마자 경사각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경사각을 읽어라라는 뜻이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경사각은 기역이 여기, 니은은 경사각이 여기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작은 거네요. 저 각도는. 니은,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30S 남중고도는 니은이 현재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태양의 남중고도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뭘 따져야 되냐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화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계절입니다. 계절.
그래서 첫 번째로 해석해야 될 건 원일점에 있을 때 30S의 계절이 니은과 현재가 같은가 다른가를 먼저 따져줘야 돼. 근데 이건 너무 어렵지 않은 게 문제의 단조건을 보면 세차 운동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일점에서 30S의 계절은 똑같습니다. 계절이 뭘로 똑같냐면 얘는 지금 원일점에서 30S니까 겨울로 계절이 똑같은 거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경사각으로 넘어가는 거야. 경사각. 근데 우리가 읽었죠? 기억에서 읽고 왔으니까 경사각은 기억이 니은보다 작아요. 기억이 경사각이 작다는 얘기는 연교차가 작다는 이야기고 연교차가 작으려면 겨울이 뜨거워야 되고 겨울이 뜨겁기 위해서는 겨울철 남중고도가 올라가야 된다. 이거 생각해주면 끝나네. 그럼 기억이 남중고도가 높은 거니까 기억이 뭐야? 니은을 물어봤네. 자, 니은이 현재보다 크냐? 자, 니은은 이제 봐야 되는데 니은의 경사각은 현재랑 똑같게 나와 있죠. 니은의 경사각이 현재랑 똑같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중고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 제가 저 노테이션을 잘못 봤네요. 기억이라고 잘못 봐가지고. 어쨌든 기억은 남중고도가 겨울철에 높습니다. 자, 30엔 연교차는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게 연교차를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경사각도 있고 이심률도 있지. 근데 경사각이 연교차를 올리고 이심률이 연교차를 내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과정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거는 가중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설에서 많이 묻지만 얘는 뭐만 보면 되냐면 그냥 단순히 경사각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경사각이 작기 때문에 연교차는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선생님 이심률 보면 안 돼요? 이심률도 니은보다 기억이 이심률이 크기 때문에 북반구 연교차는 작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서 어떤 걸로든 찾을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15번.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문항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해양에서 남북 방향으로 연평균이 수송되는 수송량을 위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플러스는 북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마이너스는 남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그럼 나는 이게 방향이 너무 중요해서 플러스는 이렇게 그려놔. 마이너스는 뭐라고 그려놓냐면 아래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그려놓거든. 봅시다. 서로 다른 해양인데 일단 이 자료가 새로운 이유는 뭐냐. 기존에는 에너지 수송의 방향을 주는 건 대기에 대해서 혹은 해양에 대해서 줄 때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쪽이 계속 양수가 나오는 거는 없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자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기억보기는. 자, 태평양하고 인도양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태로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 논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적도가 있어요. 적도는 에너지가 과잉인 상태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죠.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흐르냐? 에너지는 과잉에서 부족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희도의 과잉 에너지는 북반구에서는 북쪽으로, 남반구에서는 남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해석이지. 그래서 이게 북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플러스라고 줬고 얘는 마이너스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플러스라고 나오는 위도대가 북반구 위도대일 거야. 이걸 찾을 수 있고 이쪽은 남반구 위도대일 거야. 이걸 먼저 찾을 수 있겠지. 기억 보기를 보면 대서양의 A 해역에서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냐. 이걸 봤는데 대서양의 A 해역은 지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북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요. 적도가 있는데 북쪽으로 간대. 북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 그럼 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거고 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기억 보기는 반구를 찾는 게 핵심인 문항이 되겠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했던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통해서 이 북반구에선 북쪽으로 남반구에선 남쪽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A에 있는 대서양은 남반구이므로 남반구에서 북쪽으로 간다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수송된다는 틀렸다. 그러한 어떤 대서양을 잡은 것이겠죠. 니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에너지 수송량 합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에너지 수송량의 합을 읽어보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고 B는 지금 1보다 작은 값인데 이게 마이너스라고 에너지 수송량이 적다가 아니죠. 지금 문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알려주는 건 방향만을 지시한다. 방향만을. 그래서 에너지 수송량의 합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축에 있는 절대값을 읽어주는 거. 그래서 A 해역이 B 해역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되겠네요. 크다. 디귿.
해양에서 연평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B해역이 C해역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B해역은 아열대 고압대, C해역은 한대 전선대이니까 B해역은 고압대이므로 고기압이 주로 발생하여 증발은 많고 강수는 적을 것이므로 B해역이 C해역보다는 크다. 아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양수 부분만으로 나온 좀 특이한 문항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주어진 것만 가지고 해석을 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랑 CNO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AB의 질량이 M0랑 OM0 중에 하나다. 그러면 요 일자가 나타나면 EM0보다 큰 대류액을 갖는다. 이 해석은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도 M0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누가 이거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선생님, 여기에서 수소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오면 왜 대류액을 갖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이 EM0보다 크다면 이것도 이제 칼 같은 기준은 아니에요. 뭘 갖는다라고 얘기했냐면 대류핵을 가져요 라고 얘기를 했지. 대류핵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주계열성이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이렇게 바뀔 거야. 근데 여기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 대류가 이렇게. 그래서 물질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수소의 양은 줄어들고 헬륨의 양은 늘어나겠지. 근데 문제는 질량이 태양과 같은 별에서 복사액을 갖는 경우에는 물질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수소가 줄어든 상태를 이렇게 유지를 해. 얘처럼 이렇게 유지가 돼. 근데 문제는 이제 대류를 하게 되면 수소의 양이 줄더라도 외곽에 있는 수소가 내부로 들어와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섞이는 영역까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섞이는 영역에서는 수소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된다. 이런 개념이 2년 전 수특에 처음 나왔죠. 2년 전 수특에. 그 뒤로는 학평에서도 골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사설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A는 질량이 태양과 같다. 이거는 M0니까 맞고요. 자, B의 중심액은 기억이 니온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이게 지금 얘가 PP 반응, 얘가 CNO 반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는 질량이 EM0보다 크니까 CNO가 우세할 것이므로 기억이 니온보다 많다. 이렇게 찾는 것. 자, 표면에서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분의 중력은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각각에서는 이 힘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각각에서는 요 값들이 각각 다르겠지만 각각은 같게 나와야겠죠. 정력학 평형을 통해서. 그래서 표면에서는 이 주계열성에서는 정력학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중력과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A, B는 1이라는 값으로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넘어가 봅시다. 17번. 제가 9월 모의고사 찍었을 때 그때도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있었는데 촬영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그 어느 부분을 많이 보는가 했더니 당연히 그 문제를 많이 보더라고. 근데 그 문제만 보고서 끝내더라고. 이것도 분명히 안녕하세요 듣고 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부터 듣는 나는 열심히 지금 한 40분 찍고 온 것 같은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자면 제 채널에다가 뭐 구독해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유용한 거리재기 스킬이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뭐 회전 중심 통해서 어떻게 복원하는지 그런 영상들을 충분히 많이 올려놨으니까 항상 유튜브 보실 때에도 제 영상도 보시고 그래서 실력을 일취월장하셔가지고 좋은 대학에 잘 진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은 어려웠습니다. 17번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사설 모의고사 기준 그러니까 뭐 전국서바, 강대 K 혹은 데이브레이크 그 외에도 여러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랑 비교했을 때 단일 문제의 난이도로는 그거에 견줄만 한데 사실 그런 모의고사들이 훨씬 더 어렵다. 이게 학평에서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골칫거리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4페이지를 딱 넘어가서 이 문제가 먼저 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넘어갔어. 어디까지 읽고 넘어갔냐면 이게 지구 AB의 현재 위치를 줬구나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A에서 구한 고지자익의 위치가 AB 중 하나고 B에서 구한 고지자익의 위치가 CD 중 하나다. 이거 보자마자 넘어갔거든. 왜 그러냐면 이게 딱 보더라도 어떤 상황을 맞춰야 돼. 지금 경우의 수가 이미 4개잖아. 그럼 얘는 시간을 분명히 써야 된단 말이지. 근데 전략을 진짜 잘 짜야 돼, 얘들아. 왜냐면 여기까지 왔을 때 몇 분이 걸렸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학생별로 달라요. 만약에 여기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 실력이 좀 낮아가지고 20분을 썼다라고 생각해봐. 20분.
그러면 되게 힘든데? 그럼 4페이지 이제 10분 만에 끝내야 돼. 그러면은 검토를 못 하는 거야, 일단. 그러면 안 되는데, 17번을 봤더니 여기서 몇 분을 쓸 수 있을까 하면은 여기는 오래 걸리면 4분에서 5분도 쓰겠지. 학생별로 다르겠지만. 못하는 학생들은 5분, 4분, 6분 막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야 돼. 이 문제는 어차피 넘어가면 뒤에 돌아와서 다시 풀어야 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27분에서 3분 남았을 때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랑 20분일 때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랑 마인드셋 자체가 달라. 일단 뭐냐면 27분이 지나고 나서 3분 남았을 때 이 문제를 대하는 거 진짜 풀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오는데 20분이 걸렸고 여기에서 4, 5분을 여기다 써버리면 남은 시간이 5분 있잖아. 근데 남은 문제가 몇 문제야? 18, 19, 20번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18, 19, 20번을 절대로 다 풀 수가 없어. 이거는 지금 이 문제를 대할 거야. 혹은 나중에 이 문제를 대할 거야가 조삼모사의 개념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푸는 거지. 혹은 이 문제는 원래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 틀리더라도 당연히 1등급이 나올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점수의 트레이드오프가 몇 점이랑 교환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당연히. 17번을 포기하되 18, 19, 20번을 풀고서 검토를 돌렸다면 17번에 3점을 포기했지만 앞에 있는 검토를 통해 6, 7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얘는 이제 8천만 년 전에 고지자극의 위치가 A 혹은 B고 8천만 년 전에 고지자극의 위치가 C 혹은 D고 이렇게 준 거고요. 문제에 어떤 상황을 줬냐? 동일 경도선을 따라 일정한 속도로 한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하였고 같은 위도에 위치한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줬네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봅시다. 먼저 동일 경도에 대한 개념. 경도선도 안 줬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요. 진북이 있고 진남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예를 들어 동경 10도 이렇게 잡았어. 동경 10도. 그럼 반대편은 180도의 경도를 갖기 때문에 여기는 서경 170W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동일 경도란 얘기는 요 경도랑 요 반대편에 있는 이 경도는 서로 다른 경도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동일 경도선을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는 뜻은 한 줄에서만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즉 지괴가 지금 요 경도선에 있는데 A가 이 뒷줄로부터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요 경도랑 요 경도는 서로 다른 경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B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B 또한. 자, 그게 이제 동일 경도에 대한 개념. 동일 경도. 자, 그 다음 고지자기극에 대한 개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구조는 항상 잡아야 돼요. 항상 고지자기극 문제는 현재 지괴가 주어지고 여기에 현재 지괴에서 추정한 고지자기 극이 주어지면 뭐를 복원하는? 과거 지괴의 위도를 복원하는 거. 그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뭐가 주어져 있는지를 보면 현재 지괴는 복원이 되어 있어. 현재 지괴는 30도 N에 10도 N에 잘 적혀 있네요. 왜 어렵냐? 보통은 현재 지괴랑 현재 지괴에서 추정한 고지자기극을 주고 과거 지괴 그냥 복원시키는 건데 얘는 현재 지괴에서 추정한 고지자기극이 각각 경우가 2개씩 있네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따져서야 급기야 그 이후에야 과거의 지괴의 모습을 복원시킬 수가 있어. 특히나 과거 지괴 위치를 복원시킬 때는 조건도 붙지. 어떤 조건이 붙냐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위도에 위치한 적이 있다. 요 조건을 만족시켜주게끔 복원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딱 봐도 당연히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볼 건데 일단 나자로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8천만 년 전에는 좀 제일 멀었네. 그 다음에는 사이거리가 가까워지는구나. 이게 끝이야. 이건 지금 특정 지점을 주고 사이 각거리가 몇 도야라고 준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뭔가 가까워지고 나중에 다시 멀어지는구나.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다 이제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뭐부터 했냐? 8천만 년 전에 고지자기극의 위치가 A인지 B인지 모르지만 A라면 위도가 몇 도, B라면 위도가 몇 도 이런 걸 적을 수가 있지.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게 A에서 추정한 고지대극이 여기라면 진북이랑 떨어진 각거리가 요만큼이었다는 뜻이죠. 과거에. 그럼 요 각거리를 측정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축이 저도 읽으면서 화가 났는데 이게 20도 간격으로 이상한 숫자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여기가 90도이고 얘가 몇 도 줄이냐면 50도죠. 그래서 요만큼의 각거리가 40도입니다. 40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냐면 얘가 30도니까 60도란 말이지. 60도. 그렇지? 그럼 무슨 뜻이냐? 고지대극이 여기 있었으면 진북에서부터 몇 도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냐면 100도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야. 100도. 그러면 100도 떨어져 있으면 A에 위치할 때의 위도는 몇 도가 되냐면 10S가 되겠죠. 10S. 왜냐면 90도에서 100도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10S도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 거냐면 위 일직선에 있으니까 얘를 붙잡고서 얘가 진북에 위치하게끔 이렇게 복원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에? 요쪽 줄 10도에 이렇게 위치한 거예요. 요쪽 줄 10도에. 만약에 A가 8천만 년 전에 고지대극이라면. 자, 그런 식으로 B도 구해봅시다. B도. 노란색 어디 갔죠? B도 구하면은 지금 각거리가 몇 도 떨어져 있냐면 50도, 20도 떨어져 있죠. 그럼 진북에서 20도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얘는 70N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 좋아. 자, B도 해보자고. B는 D에 있었다면 각거리가 몇 도 떨어져 있냐? D의 고지대극은 70에 있는데 현재 얘는 10도에 있으니까 60도만큼 떨어져 있었다. 진북이랑. 그럼 진북에서 60도 떨어뜨리면 여기는 30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 도가 되냐면 요렇게가 지금 몇 도냐? 요렇게가 10도에서 90도까지 가는 거니까 80도에 20도를 더 가는 거죠. 그래서 100도 떨어져 있으니까 얘도 10S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S. 근데 이게 그림이 앞으로 복잡할 예정이라 선생님이 어차피 얘를 복원시키더라도 이렇게 끌고 내려와야 되고 얘를 복원시키더라도 이렇게 올려가야 되고 얘를 복원시키더라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얘를 복원시키더라도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지게가 위치하게 되냐면 당연히 이쪽 경도에만 위치하게 돼요. 이쪽 경도에만.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그림을. 여기 와가지고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자, 여기가 이제 진북입니다. 진북. 그래서 A가 위치하는 경도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럼 B가 위치하는 경도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이게 이제 A의 경도선. 그럼 여기는 B의 경도선입니다. 선생님 손풀이에는 요 풀이가 없는데 요거는 해설하기 위해서 선생님 그린 그림이고 선생님 머릿속에서 요거 해가지고 찾았거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어쨌든 우리가 적도가 필요하니까 적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와서 여기가 적도예요. 적도. 적도라는 위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았냐면 A에 있을 땐 10S고 B에 있을 땐 70N이다 이걸 찾았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10S도 있고 70N도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10S의 위도다라고 주고요. 만약에 A가 여기 A라면 A 시기의 고지대극은 여기 있어야 되고 과거 지게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B에 위치한다면 70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70도를 이렇게 그려줘가지고 70N이다 이렇게 주고 B는 여기 있어야 된다. B 시기의 고지대극은 여기 있어야 된다. 과거 지게는 여기 있어야 된다. 그 다음 B를 이제 찾아볼까요? B는 이제 후보군이 뭐가 되냐? 10S랑 30N이 되니까 10S를 한번 그려보죠. 10S는 여기니까 여기가 C에 있을 때 그 B의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 D의 위치는 30N이니까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30도를 이렇게 그려주면은 여기가 이제 30N이 된다고 쳐가지고 D의 고지대극을 가질 때 B의 위치가 되겠죠. 중요한 건 지금 뭐가 알려져 있냐면 현재 지게의 위치가 찍혀 있어요. 현재 지게는 A는 30도, B는 10도에 찍혀 있네. 그래서 A는 30도에 찍혀 있으니까 A는 지금 여기 있어. A, 현재. B는 어디 있냐? B는 10도만큼 이 적도에서 올라간 거니까 10도만큼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B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8천만 년 전에 만약에 B를 선택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A를 선택하면 여기서 올라간 거고 C를 선택하면 올라간 거고 D를 선택하면 내려왔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B랑 D가 되었다라고 치면 B에서 8천만 년 전에 A가 출발할 때 D에서 B가 출발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요만큼 내려오고 얘는 요만큼 내려오는데 절대로 같은 위도에 도달할 수 없는 거지. 같은 위도에 존재했던 시기가 없다. 요건 가능한 거예요? B에서 출발하고 C에서 출발하는 건 되니? C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지점이 기껏해야 여기야. 그럼 A까지 내려오는 동안 B까지 올라갈 때 둘이 같은 위도에 위치할 수가 절대로 없네. 그럼 요 놈은 절대로 안 되는 거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A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B에서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면
얘가 내려오면서 얘는 올라가니까 무조건 같은 위도에 한번 위치할 때가 위치하겠네. 존재하겠네. 그래서 A에서 측정한 고우치 자기극은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A가 되고요. B에서 측정한 8천만 년 전의 고우치 자기극의 위치는 D가 돼야 된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억보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8천만 년부터 현재까지 이동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8천만 년부터 현재까지 얘는 몇 도를 이동했냐? 현재 얘는 30도에 있고요. A는 지금 10S에 있으니까 A는 총 몇 도를 이동했니? 40도를 이동한 거야. 10S에서 30도까지 올 때. 자, B는 몇 도를 이동했니? 그럼 30도에서 10도까지 온 거니까 B는 20도를 이동한 겁니다. 동일한 시간 동안 얘가 2배 많이 이동했으니까 A의 속도가 B보다 빠른 거죠. 그래서 기억보기에 이동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는 맞습니다. 니은 B에서 구한 고우치 자기극은 8천만 년 전에 누구 거냐? D냐? B는 D 거 맞죠. D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얘는 내려오면서 얘는 올라가면서 같은 위도에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A에서 구한 8천만 년 전에 고우치 자기극의 복각의 크기는 40도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A는 8천만 년 전에 몇 도에 위치했어요? 10도에 위치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 10도.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10도의 복각을 읽어주면 되는데 여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 10도를 읽는 거예요. X축에서. 위도 10도를 읽는 건데 하나, 둘, 셋, 네 칸에서 40도니까 한 칸인 곳을 이렇게 읽어주면 4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8천만 년 전에 복각의 크기는 40도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디귿 보기는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작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니까 맞는 거네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해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찍어본 거지 사실 시험에서 이거 찍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10도에서 70도니까 얘가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얘는 30도니까 B의 위치를 여기다 찍어가지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면서 분명히 같은 지점에 위치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시험지 내에서만 문제를 푸는 거. 그게 올바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웠어요. 이거는 어려웠고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북상하면서 동일한 위도에 한 번 위치한 적이 있다라는 문제가 강대 K에 있습니다. 강대 K 20 몇 회 중에 홀수의 차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강대 K 문제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왜냐면 그때는 뭘 물어봤냐면 하나는 북상하고 남하고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2번 이상 동일 위도에 존재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본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 문제가 훨씬 더 상위에 있는 문제죠. 이 문제보다는. 그래서 그걸 풀었으면 요 문제까지는 그렇게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 현역 입장에서 강대 K를 구하기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17번은 어려운 문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17번 넘어가 보고 18번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유, 힘들어. 자,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줬고요. 방사성 원소 X의 함량에 X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을 나타냈고 기억 니은은 PQ에서 측정한 값 중에 하나다. P의 절대 연령은 2억이고 Q의 절대 연령은 T다. 자, 그러면 P의 절대 연령은 2억이라고 했으니까 2억 이렇게 적어두고요. Q의 절대 연령은 T다 이렇게 주고요. 문제에서 모원소분의 자원소라고 했으니까 모분의 자의 비율은 0T일 때는 1대 0이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1, 3, 7, 15 이런 식으로 갖는 수열이 되시겠죠. 끝. 자, 근데 지금 순서를 먼저 맞춰야 되는데 P 다음에 부정합 주시고 A, 그 다음 난정합이겠죠? 그 다음에 Q 이렇게 찾아주면 끝난다. 그러면 P의 나이가 Q보다 많은 거니까 P가 X 함량이 작아야 돼. 그래서 얘가 기억을 갖는 거고 얘는 니은을 갖는 거야. 이렇게 찾아주는 거. 그럼 여기는 P가 되고 여기는 Q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 그랬더니 P의 모원소 자원소 함량이 3이 나왔다며. 그러면 1이 나왔을 때가 T이고 여기가 2T가 되는 거죠. 근데 2T 지났을 때 나이가 2억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결국 P의 나이, X의 반감기는 1억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끝난다. 니은 현재로부터 T가 지났을 때 Q의 X분의 자원소 함량은 4이다. 이건 이제 보내보면 됩니다. 자, 니은 풀어봅시다. 현재 Q에 대하여 지금 모원소가 몇 퍼센트 남았냐면 모원소가 40%, 자원소는 60% 남았습니다. 60%. 자, 근데 여기에서 T만큼을 또 지난대. 근데 Q의 나이가 T인 거잖아요. 그동안 뭘 알 수 있냐면 T 시간이 지났을 때 초기랑 대비 10분의 4가 되는 거지. 즉 40%가 되는 걸 말이야. 그럼 40%에 40%가 되면 얘는 몇 퍼센트가 될 거냐면 T 후에는 16%랑 84%가 되겠죠. 그래서 모분의 자를 치면은 16분의 84 이렇게 넣는 거니까 요 값은
4가 나오지 않는다. 4를 곱하면 64니까 4보다 큰 값이 나오죠. 4는 틀렸다. 자, 화폐석은 A에서 발견될 수 있냐라고 했는데 P의 연령이 2억인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반감기가 1억인데 남아있는 함량이 40%면 1억 살보다 나이가 많은 거지. 50%보다 적은 거니까. 얘가 1억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화폐석은 팔레오기랑 네오기에 나오는 신생대 화석이므로 A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 되겠어요. 빨리 해야겠네요. 제가 여기 현강 수업이 있는데 현강 수업을 이렇게 오래 찍을 줄 몰랐네. 17번 때문에. 그래서 19번에 빠르게 풀고 20번에 빠르게 풀고 저는 수업을 하러 가본 다음에 수능에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에서 AB는 거리가 같은 만큼 떨어져 있고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요거 읽자마자 이렇게 있는데 AB가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우리 은하로부터 AB까지 거리는 같다. 이렇게 주면 끝나요.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측정한 A의 후퇴 속도는 8400이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8400이구나. 자, A에서 B까지 거리는 240이다. 근데 여기가 똑같다며. A에서 B까지 거리가 240이면 AB 사이 거리, 여기 사이 거리는 120씩 나눠 갖겠구나. 그럼 120일 때 8400이라는 속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허블 상수는 70이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 A에서 측정한 C의 적색 편의가 1000분의 28이냐? 자, 해봅시다. A에서 관찰한 C의 후퇴 속도를 구할 건데요. 자, 여기다가 A에서 관찰한 C의 후퇴 속도는 1000분의 28C. 이건 외우는 겁니다. 1000이 C를 만나면 300이 남아요. 그래서 3만 곱해주면 얘가 8400이 나옵니다. 근데 120 거리에서 8400이 나오니까 얘는 거리가 몇인 걸 알 수 있냐면 120이라는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에서 관찰한 C까지 거리는 120이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관찰할 때 우리 은하랑 C가 이루는 시선 방향은 30도다. B에서 관찰할 때 우리 은하랑 C가 이루는 방향은 30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0도가 된다 이 뜻이에요. C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고. 근데 A랑 120이라는 거리를 딱 만족을 시키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1대 2대 루트 3 삼각형이 되는 곳에 C가 위치하면 된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거리가 120이 되겠고요. 여기는 120 루트 3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거 정삼각형이 되어서 여기도 120이 된다. 이거 이제 기본적인 해석이죠. 자, 기억. 허블 상수는 70이다. 허블 상수는 70입니다. A에서 C를 관찰하면 흡수선의 기준 파장 500짜리가 520보다 길게 관찰되냐? 니은 500짜리가 520보다 길게 관찰된다라고 했을 때 분모가 500일 때는 1000으로 바꾸는 겁니다. 40C. 그러면 1000이 C를 만나면 300이 남는다를 외우는 겁니다. 300과 4를 곱하면 12000보다 크다라는 숫자가 나오는 건데 A에서 C를 관찰하면 840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500이 520으로 길면은 안 되는 것이죠. C에서 관찰한 B의 후퇴 속도는 C에서 관찰한 우리 은하의 후퇴 속도의 루트 3배다. 그렇죠. 거리가 루트 3배니까 속도도 루트 3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0번. 밖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번. 미안합니다. 자, 20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를 측정한다. 주기를 측정하면 위상이 같은 곳을 잡아.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네 칸이야. 그러면 주기 측정 끝났어. 4칸당 360도를 도는 거니까 따라서 t당 90도를 도는 그런 문제야. 두 번째, 공전 속도를 측정해야 돼. 이거 나란하다는 조건 있나요? 단 조건에 들어있네요. 나란하니까 코사인 세타 곱해지는 거 없다. 0을 쫙 그었을 때 플러스 맥스랑 마이너스 맥스가 알려주는 속도는 최대 시선 속도가 공전 속도가 된다. 그래서 공전 속도, 별의 공전 속도는 10m/s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끝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궤도를 복원한다. 그러면 원궤도를 주시고요. 원궤도를 주시고 시선 방향과 접선 방향 주시고 선생님은 시선 방향을 아래라고 잡겠습니다. 별이 어떻게 도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시계로 돌더라도 상관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건 궤도 복원시킬 때 T0일 때가 최대 시선 속도의 딱 2분의 1이기 때문에 T0의 시선각은 30도가 된다. 그래서 T0의 시선각은 마이너스에서 30도여야 되니까 이렇게를 구워가지고 90도를 찾아주고 여기가 30도라고 치고요.
여기가 T0, 여기는 90도 조건 살려서 T1, 여기는 T2, 여기는 T3, 여기는 다시 T4, 여기는 equal T5 이렇게 되시겠지요. 그러면 여기 속도가 5가 나왔으니까 무슨 뜻이야? 요 30도니까 V sin 30을 했을 때 5가 나온다는 뜻인데 이 V 값이 10이어서 30도를 구해낸 거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되니까 60도가 되는 거니까 얘의 속도는 5 루트 3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최대 공전 속도 여기서 돌아가는 속도는 10일 것이다. 그럼 여기도 대칭적으로 5가 나오고 여기도 5 루트 3이 나온다. 이 비율 관계를 쭉 쓰시면 되겠죠. 기억. T0에서 T1 동안 지구로부터 외계 행성까지 거리는 점차 가까워진다. T0에서 T1 동안 별은 청색편이니까 외계 행성은 훨씬 먼 곳에서 굉장히 빠르게 적색편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행성까지 거리는 멀어진다가 되는 것이고요. T3의 시선 속도는 5 루트 3이 맞고요. 람다2 마이너스 람다1은 델타 람다 맥스보다 작다. 람다2는 T2일 때고 람다1은 T1일 때네. 그럼 여기다 적어둡시다. T1일 때가 람다1, 여기가 람다2. 그럼 디귿 보기. 람다1과 람다2를 각각 구하면 돼. 그럼 람다2부터 구해보죠. 람다2는 고유 파장에다가 적색편이 영역에 있으니까 더해줘야 되고요. 얼만큼 더해야 되냐면 시선각에 사인 붙인 2분의 1 델타 람다 맥스 만큼을 더해야 되고, 람다1은 고유 파장에서 청색편이니까 빼줄 거고요. 얼만큼 빼주냐면 시선각에 사인 붙인 2분의 루트 3 델타 람다 맥스 만큼 빼주면 되시겠죠. 그러면 요거 빼주면 람다2 마이너스 람다1 이라는 값은 람다0 날아가니까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델타 람다 맥스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이 1보다 크죠. 1.7과 1을 더하는 거니까 2.7을 2로 나누면 1보다 크죠. 그래서 요 값은 델타 람다 맥스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델타 람다 맥스보다 크므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학력평가일 텐데 수능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10월 학평 해설을 여기까지 찍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수능 해설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